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1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상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초반부가 아니라 이제 중반부에 나왔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을 때 사실은 이제 이 내용까지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죠. 처음에 이제 말한 게 뭐였냐면은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experiences we can't consciously register. 요 문장이 좀 중요했었죠. 여기서 register는 등록하다가 아니라 인식하다의 뜻이었었어요.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대요. 직접적인 만남에서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경험이 무엇이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게 아래 실험에서 나왔던 바로 synchronous between non-verbal elements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요소들 간의 동시성이었죠. 이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왜 인지를 못하느냐, 인지를 왜 못하느냐 했더니 쉽게 말하면 이제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라고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여기 나와 있죠. The movements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movements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non-verbal elements, 비언어적 요소를 말하는 거고, 즉 비언어적인 요소가 are coordinated with 미안, are coordinated to within a fraction of a second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몇 초, 그러니까 1초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조정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즉 쉽게 말하면은 뭐 100, 뭐 1000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만에 이 비언어적인 그런 동시성이 처리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식이 된대, 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처리가 되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3단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람이 직접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인식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인식 못하는 경험이 무엇이냐? 바로 비언어적인 요소들의 동시성이다. 그러면 이 비언어적 요소들의 동시성이 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건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나온 게 그 뒤에 나오는 but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보시면 conscious processing of inform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conscious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의식적인 영역이죠. 의식적인 영역이라는 거는 당연히 언어적 요소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비교적 느린 규모의 초에서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비교하자면은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비교적 느려요. 느림. 뭐가? 처리 속도를 말한 거야. 처리 속도. 처리 속도. 근데 얘는 빠르다는 거죠. 빠름. 말 그대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럼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건 우리가 인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건을 좀 볼게요. 주어진 단어 모두 활용하고 중복 사용 가능한, 불가능한데 어형 변화 가능이 있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건 어형 변화를 하라는 소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주어 부분을 보면 얘들아 non-verbal이거든.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를 지금 기준으로 잡았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까지 써야겠죠. 그 다음에 힌트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much conscious information than 그다음에 elements process occur of fast 나왔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fast 부분 나왔고 than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비교급으로 써야겠구나.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더 빠르게 뭔가 처리가 된다 또는 발생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conscious processing of information이라는 요 녀석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뒤에 conscious processing of information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본문에 보시면 그렇죠?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즉 정보의 의식적인 처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보의 의식적인 처리 이게 결국 뭡니까? 언어적 요소를 말하는 거죠. 언어적 요소.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됐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이제 답을 이제 써주셨는데 여러분의 대부분 공통적인 답변은 어땠었냐면 여기 앞자리에다가 이제 컨트롤을 활용해서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를 이제 통제한다라는 내용을 요 앞쪽에다가 이제 쓰신 분들이 많았고 이것도 정답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요. 지금 제가 쓴 답과 여러분이 쓴 답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try to의 활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ability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썼다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큰 차이점이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이 쓴 거랑 비교해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는 게 좋은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ability를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ability를 빼버리면은 그들의 능력을 기반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능력이라고만 써놓으면. 그렇죠? 본문 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거는 본문 보고 우리가 뭐 쓰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요약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들의 능력을 기반으로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써줘야죠. 그래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뒤에서 수식하는 요 구조가 내용상으로 더 좋다라는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는 내용상으로 ability에 대한 이 정의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써주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컬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어라고 한 거죠. 연어. 우리가 흔히 be able 이렇게 하면은 뒤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 다 알죠. be able to잖아요. 그렇죠? be able to 동사원형. 이 able이라는 거는 형용사로서 할 수 있는이란 뜻이죠. 잘 알다시피. 그러면은 이 able을 우리가 명사로 바꾼 게 뭐냐? 지금 나와 있는 ability예요. ability. 그래서 명사로서 능력이란 뜻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ability란 놈도 어떠냐? 이 투부정사랑 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able이 지금 to랑 짝이잖아. 이런 것처럼 ability라는 놈도 to랑 짝이라는 거예요. 컬로케이션이라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 able은 to랑 짝이야. able에서 파생된 얘도 얘랑 짝인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도 ability 뒤에다가 투부정사, to control을 써주는 게 좀 더 좋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ability to control you로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try to 같은 경우는 이 본문 기준으로는 achieve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control 써도 되긴 해요. 너를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달성하려고 노력한다가 좀 더 맞다는 거죠. 왜냐면요. 통제하려고 얘네들은 애를 쓴다기보다는 통제는 그냥 하면 되잖아. 얘네 입장에서. 왜냐면 뭔가 지들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분 좋게 해주는 걸 방출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반대로 지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를 섭취하면은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해주는 독소를 배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지들이 그냥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통제 같은 경우는 노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try to를 쓰는 게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chieve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try to랑 어울린다고 볼 수 있냐면요. 본문에서 보시면 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내용. 여기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going after, 즉 추구하는 거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우리가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ry to achieve가 좀 더 맥락상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쓰셨던 답안지를 이제 제가 쭉 봤는데 여기에서 그 보시면은 try to control로 쓰고 그 다음에 you 이렇게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to 부정사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to achieve 하면서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based on their ability 이러고 끝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답까지는 제가 중복 답안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제가 써놓은 요 답안이 좀 더 구문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나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오늘도 또 이제 그 실시간 수업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좀 불가피하게 줌으로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22번부터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유, 목 상태가 좀 안 좋네.
어이구, 지난번에 필기했던 내용이 다 있네. 잠시만요. 요거 좀 지워야겠는데.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요. 제가 잠깐만 다시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필기 안 돼 있는 버전으로 좀 할게요. 아유, 죄송. 잘못 받았어. 어딨냐? 잠깐만. 응?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아이씨, 뭐야. 잠깐만. 죄송해요.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맞는데? 응, 오케이. 22번 할 차례 맞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22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세요, 뒤에? 우리 건우랑 주영이랑 승우랑 잘 보여, 이 정도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옮겨? 도영이가 없으니까 옮기는 거야? 안 보인다고? 그래? 잘 안 보이나? 일단 이게 최대로 확대한 거긴 한데요. 글씨가 오히려 굵어서 안 보이나? 일단 제가 한번 신경 써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제 거 기준으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제 색반전을 해서 지금 파란색처럼 보이는데 저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그냥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잘 보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항상 첫 문장에서 소재를 제시하니까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소재와 관련성이 있는 녀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인데 between people and environmental features. 사람들과 환경적 특징 간의 상호작용이래요. 사람과 환경적 특징이래. 환경적 특징. 자, 얘네와 얘네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랍니다.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은 have spatial dimensions. 공간적 측면이 있답니다. That are often overlooked 라고 나왔죠. overlook은 간과하는 거잖아. 즉, 자주 간과하는, 자주 생각지 못하는, 자주 놓치는 공간적 측면을 가지고 있대요. 공간적 측면. 뭔 말이야 이게? 자, 첫 문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딱 제가 체크한 부분들. 얘네가 소재입니다. 사람과 환경적 특징의 상호작용. 됐어? 일단 주어 부분.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소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간적 측면이 있다랍니다. 공간적 측면. 이 공간적 측면이란 녀석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하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봤는데 일단 얘만 읽으면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사람, 환경, 공간 이 세 가지를 한번 신경 써보자고요. 사람, 환경, 공간.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소재를 사람, 환경, 사람과 환경, 그리고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얘가 이제 주제예요. 이 첫 문장이. 왜 주제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써놓은 건 뭐냐면요. 포괄적 문제점 제시라고 써놨습니다. 포괄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과 환경적 특징의 이 상호작용에는 자주 놓치는 공간적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죠.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으니까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아래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ur impact on resource supply. 자, 자원 물자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자원이냐?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길죠. 서치에서가. 그래서 뭐 산림이라든가 어류 자원이라든가 그밖에 다양한
광물과 금속 이런 거와 같은 자원, 물자에 끼치는 우리의 영향력이래요. 근데 이러한 여러 자원들이 왜 사용이 되냐? Used to make the things that we consume 이라고 나왔죠. 즉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자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자원들. 그래서요, 이 자원들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들을.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Our impact가 주어고 happens가 동사인데요. 자, 여기 주어 부분이 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에서 뭐 forest, fish stocks 어쩌고 나온 것들은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원이라고 할게요. 자원. 여러 자원들이 있어. 근데 이 자원들이 어떤 녀석들이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각종 물건들. 이 물건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원들이래. 그래서 이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공급이 있을 거 아니야. 공급. 이 공급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야. 공급에 끼치는 영향. 이 영향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소비하고 있는 어떤 옷이 있다고 쳐보자. 우리가 어떤 옷을 지금 뭐 입고 있어요. 그럼 이 옷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물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그럼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옷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 거 아니야. 이 재료의 예시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재료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겠죠. 공급. 됐어? 이 재료에 대한 공급에 우리가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 공급에 끼치는 영향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대요. 특정 장소에서. 자, 아직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 환경,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정 장소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간에 관련된 거라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아래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often 자주 the environment impacts of our consumption and waste generation 여기까지가 주어죠. 정확히는 impacts가 주어입니다. 환경적 영향인데 어떤 영향이냐면 우리의 소비 그리고 쓰레기의 어떤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의 소비 그리고 쓰레기의 발생입니다. 이 쓰레기의 발생에 끼치는 우리 환경적 영향은 are distanted from us라고 나왔네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대. 지금 여기 또 나왔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뭐야? 공간적 측면이죠. 되나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we do not experience them directly.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주제의 구체화라고 써놨거든요. 주제의 구체화. 즉 위에서 우리가 주제 부분이 좀 이제 좀 포괄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인지 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주제를 여기에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여러분이 주제로 표시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얘도 주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즉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 근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벌어지는 각종 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예전에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던 글인데요. 패스트 패션인가 뭐 아무튼 그런 글이었던 걸로 좀 기억해요. 패스트 패션이란 게 있대. 근데 그 패스트 패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뭔가를 되게 빨리 만드는 거야. 뭔가 옷을 빨리 이제 제작을 해갖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싼 값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옷이 되게 빨리 나오고 되게 값싼 가격으로 우리가 옷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아마 뭐 동남아 어떤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지역에서 거의 제 아들뻘 되는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8, 9살짜리 애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막 시키고 굉장히 저임금으로 애들을 이제 부려먹은 거죠. 그런 애들을 굉장히 많은 수를.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싼 값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금비로 나가는 이제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싸게 팔면은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면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편하게 입고 있는 이 옷에 그런 이면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옷을 사거나 옷을 입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저도 안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렇잖아. 그렇지?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못할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봤어. 막 8, 9살짜리 막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옷을 막 이렇게 만들어 막 바느질하고 막 이렇게 해. 그래서 걔들 막 뭐 월급으로 막 몇천 원밖에 못 받아. 예를 들어 그러고 있어. 근데 너네가 그 옷을 애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싼값에 잘 사주겠습니다 해갖고 그 옷을 산다? 그러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이 바로 코앞에서 본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공간적인 차원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모른 채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옷의 생산을 기반으로 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시를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인간과 환경적 특징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환경적 특징이라고. 환경적 특징을 기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소비랑 쓰레기의 발생이라고 나왔어요. 쓰레기의 발생. 이게 뭔데? 환경적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의 끼치는 이 영향력은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소비를 하면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을 거 아니야.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해.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야 돼. 공급을 해야 돼. 그럼 그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물자라든가 뭐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야. 그로 인한 폐기물도 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아래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 demand for diamonds. 자,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라고 나왔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As a symbol of love. 자, 사랑의 상징으로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노스 아메리카랑 유럽이랑 재팬에서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is linked, 관련성이 있대요. 뭐랑? To negative and violent impacts랑 관련이 있답니다. 부정적이고 끔찍한 영향과 관련이 있답니다. 뭐에서요? In diamond projects in former European colonies of West Africa. 자,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서아프리카의 이전 유럽 식민지에서의 그런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향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되게 재밌는 게 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상징이라고 했죠. 사랑의 상징인데 이 제작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violent한 impacts가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대조되는 느낌이 들죠. 사랑과 폭력이에요. 정반대잖아, 정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랑의 상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우리는 사랑의 상징만 볼 수 있는 거지. 왜? 폭력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말한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것도 볼까요? 그럼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이면에는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다. 자, 또 마찬가지로 although we may fault China. 이 fault라는 거는 비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criticize예요. 우리가 중국을 비난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its unab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자, 그러면 그곳에 사그라들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저거죠. 뭐 그 미세먼지 갖다가 우리가 막 이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생산,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 산업적 생산은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by low environmental standards, 비교적 낮은 환경적 규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그럼 여기 전체가 수식어였네요. 가능하게 된 그런 산업적 생산성은 provide, 제공합니다. 값싼 물건을 제공한다는 거죠. To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양면성이 보이십니까?
값싼 물건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안 좋은 말은 어디 있습니까? Unab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여기겠죠. 요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됐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좀 배경 지식적인 측면으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필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탄소세라는 거 아세요?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탄소세라는 게 뭐냐면요. 각 국가마다 그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탄소 양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 양. 여기서 탄소 양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리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탄소세를 막 이제 뭐 다른 나라에다가 뭐 판다거나 산다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엄청나게 많고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환경적 규제가 적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소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경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중국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쟤네들 맨날 그렇게 공장 돌리고 이렇게 환경 나빠진다. 비난할 수 있잖아. 얘네 때문에 미세먼지 다 우리한테 온다.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실제로 걔네가 그렇게 해갖고 환경을 생각해서 미세먼지를 이제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좀 덜 돌리거나 안 돌린다고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공장을 가동을 안 하니까 공급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건을 우리가 값싸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값싼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환경적인 특징이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은 환경적 특징이 되는 거죠. 아래 나와 있는 값싼 물건을 제공받는다라는 게 인간과 관련이 있는 거고. 되셨나요? 계속 똑같은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문제점을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소비인데요. In richer parts of the world. 또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세계의 더 부유한 지역에서의 소비가 is often, 종종, both 나왔고 and 나왔으니까 둘 다죠. 그러면 spatially, 공간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떨어져 있대요. 자, 지금까지 나온 설명은 뭐였냐면요. 맨 처음엔 기본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를 먼저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즉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먼저 얘기했죠. 근데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도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인지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떨어져 있다? From its negative impact라고 나왔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요. 자, 이 whether 이하는 뭐든 간에 하면서 그냥 부연 설명,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the mining of materials for batteries in hybrid cars.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뭐 전지를 위한 뭐 이제 그런 광물에 뭐 이제 광물을 캐는 거죠. 마이닝은요. 캐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the dumping of toxic electronic waste in poor countries desperate for a source of income. 수입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desperate for 하면은 뭐뭐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래서 수입원을 간절히 원하는 가난한 나라에 유독성 전자 폐기물을 덤핑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이런 거든 간에 어쨌든 간 공간적으로 인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눈앞에 안 보이면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If we can't see it.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we don't think about it.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판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말로써 설명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아래 있는 글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제랑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결국 뭐냐? 사람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환경적 영향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게. 자, 그래서 이제 글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초반에는 포괄적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과 환경적 특징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자주 간과되는 공간적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자원에 대한 우리의 영향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특정 장소에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지적으로도 떨어져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글은요, 전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그냥 소개한 소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문이고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은 우리 눈앞에 당장 벌어지지 않고 있는 환경적 문제를 이제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인지를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 환경적 문제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쓴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인지하고 살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문제점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부분으로 한번 가보자면요. 이거는 사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면은 인지하지 못한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 되겠죠. 2번. 2번 보시면 We do not care about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us.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1번. We are not interested in how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for each country. 우리는 각 나라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각 나라의 환경 문제가 틀렸죠. 각 나라의 환경 문제를 말한 게 아니니까요. 공간적 측면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We don't think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poor countries at all.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초래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가난한 나라가 무슨 뭐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니 뭐 한다니 뭐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역시나 3번도 아니겠고요. 4번은 We can't think of a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until we know the cause. 우리가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라는 것도 본문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안 됩니다. 5번은 a closer look at environmental issues gives us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m.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애초에 we can't see it이라고 나왔잖아.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이라고 나왔는데 뭘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야. 이거는 아예 반대 내용이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글이 저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되게 좋은 류의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초반부만 보고서는 사실 이거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초반 한두 문장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적어도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그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세 번째 줄의 뒷부분 보면은 그 in particular places 여기서 끝나고 그 뒷문장 있잖아요. 뒷문장. 적어도 그 뒷문장 정도까지는 우리가 읽어야 얘가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좀 추상적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문장 often부터 그 다음 줄에 있는 끝까지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면서 또 이제 써드리기도 할게요. 여기다가요.
자, 우리의 소비와 폐기물 생성에 환경적인 영향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또한 인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간략하게 써놨으니까 혹시 못 쓰신 거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핵심 구문 쪽이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어와 동사 간격이 매우 멀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문장의 주어가 핵심 소재이고 추상적이면 형용사 수식어 그리고 뭐 이제 콤마 삽입 구문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전에서 주어가 해석이 안 되면 반드시 부연 내용들을 통해 추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본문에서 아까 우리 여기 문장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Our impact하고 나온 문장, 이 문장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 좀 지울게요. 지금 이제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our impact가 주어고 happens 동사의 수식어 이렇게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간단한 구조. 근데 지금 이 주어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됐나요? 이렇게 주어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어가 길게 나와 있을 때는요.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콤마 같은 거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콤마. 여기에 콤마, 여기에 콤마 이런 거. 됐어? 그래서 요 덩어리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전명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잘 확인해 봐라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괄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자면 우리의 영향력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렇게만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게 뭔 말이야? 이걸로는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연 설명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모의고사 실전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일어납니다. 실전 문제를 풀 때. 왜냐하면 내가 아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레지스터 같은 단어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스터는 등록하다밖에 없어. 근데 실제로는 인식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 뜻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즉 단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주제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한눈에 처음 보고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정답도 못 고르는 그러니까 이런 좀 불상사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풀 때 흔히 이제 그 EBS 강사들이 이제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문을 읽을 때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문을 읽을 때 자, 여기가 주제네. 그러면은 여기를 너네가 확실하게 읽어야 되고 여기는 확실히 그냥 빡세게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하드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니까 이 부연 설명 부분은 키워드만 보면서 넘어갑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EBS를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실전에서 모의고사를 푸는데 아니 얘가 주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뭔데?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얘가 부연 설명인지 아닌지도 난 몰라.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실전에서 풀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게 소재가 뭐고 주제문이 어딘지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는 쪽으로 제가 일부러 숙제를 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제문을 찾아도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져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읽은 지문만 해도 어떻습니까? 첫 문장이 주제였어요. 포괄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과 환경 간의 공간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첫 문장이 주제였단 말이야. 소재도 다 나왔죠. 근데 우리가 과연 첫 문장만 읽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즉 주제를 점점 추상적으로 내는 게 많아진다는 거야. 학년이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내용 파악이 될 때까지는 빡세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용 파악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초반에 지금처럼 주제가 나왔어. 근데
나는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너무나 좋아서 이 주제만 읽어도 아, 이거 이 내용이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한 키워드만 난 생각해 두는 거야. 사람, 환경, 공간. 딱 이것만 기억해 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빠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첫 문장에서 파악이 되지만 누구는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개인의 어떤 학습 여태까지 쌓아온 이거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니까 첫 문장 읽었는데 난 이해가 안 됐어. 두 번째 문장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세 번째 문장도 빡세게 읽었어. 읽었더니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도 아까 두 번째 문장까지는 이게 뭔 소리야 했지만 세 번째 문장 읽으니까 좀 대부분 이해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이 내용이구나. 사람들이 멀리 이제 이 환경적인 영향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지를 못한다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세 번째 문장에서 파악을 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야? 키워드만 싹싹싹 골라서 빠르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요 구체적인 주제에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런 지역들에서 love라는 플러스가 있지만 violent라는 마이너스도 있구나. 이렇게 양면성이 있구나. greenhouse gas emissions라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provides inexpensive goods라는 플러스가 있구나. 이 양면성을 우리가 계속 찾았잖아. 그렇죠? 이런 키워드를 찾으면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지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줄줄이 뻗네. 줄줄이 뻗어. 한 명 선착순. 안 알려줘. 한 명 선착순. 알았어. 불러.
아, 잠깐만. 구형이 다 잘못돼서. 자, 봅시다, 여러분. 일어나시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3번. 계약해서 졸린 거지? 뭘 끄덕끄덕이야, 씨. 너 평상시에도 졸렸어, 태영. 어? 뭘씨 계약해서야. 방학 때는 늦잠 자서 졸리다고 하고, 어? 계약해서는 학교 가니까 졸리다고 하고, 그런 거지 뭐. 어? 자, 참,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몇몇 분께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 그 저기 정발고만 못 들어갔고, 니네 그 시험 언제 본대? 4월 25일? 혹시 시험 범위도 나왔냐? 시험 범위는 안 나왔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그 내신 대비 시간표는 다 짰거든요. 사실은 벌써 다 짰는데 일단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학교가 다 그때 시험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간 네, 그거는 뭐 아직 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한 다다음 주쯤 그때쯤에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도 제가 이렇게 소재 체크를 해놨는데 바로 가볼게요. 칼로리라고 나왔습니다. 자, 칼로리가요. argument라고 나왔으니까 칼로리론이라고 할게요. 칼로리 주장이죠. 자, 그래서 열량론이 주장합니다. 대절이야를 주장하는데 지금 대 뒤에 콤마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덩어리가 수식어가 되고 대절의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해석해 보자면 몸무게, 나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각각은 need a specific number of calories. 우리는 특정한 수의 열량을 필요로 한답니다. per day, 하루에요. 라고 열량론이 주장한대요. 자,
그러니까 열량론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열량론. 열량론이라는 건 뭡니까? 아래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써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양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이게 바로 열량론이라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재는 바로 꼽을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열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소재를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결국 소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열량, 칼로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To lose, gain or maintain weight in this model. 이러한 모델에서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은요. 유지하기 위해서 you have two variables. 너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소비된 열량과 섭취된 열량과 소비된 열량이랍니다. 자, 이 열량이라는 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섭취 열량 그리고 소비 열량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섭취 열량, 소비 열량.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좀 구체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몸무게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나왔으니까 열량과 체중의 관련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체중 조절이라고 할게요. 체중 조절. 체중 조절. 됐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섭취 열량은 뭐고 소비 열량은 뭐냐?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설명이 하단에 나옵니다. According to this theory, 이 이론에 따르면 to lose weight. 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eat less, 적게 먹고요. move more, 더 많이 움직이면 된대요. 맞죠? 그럼 여기서 결국 섭취 열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먹는 걸 말하는 거겠죠. 먹는 거. 아주 쉽게 말하면. 소비 열량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 그대로 열량을 소비하는 거니까 어떤 활동이 되겠죠. 활동. 됐나요? 활동, 뭐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To gain weight. 자, 반대로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we move less. 우리는 덜 움직이고요. eat more. 많이 먹으면 된대요. 너무나 단순한 이론이죠. 그렇죠? 이게 열량론이라는 거야. 이게 열량 이론이라는 거야. 열량 이론. 그래서 열량론이란 건 뭐라고요? 칼로리를 기반으로 해서 체중 조절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량론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의 결론인데, 자, 도입부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If we follow this simplified formula, 우리가 만약에 따른다면요, 이 단순화된 포뮬러 공식을 따른다면, we could eat Twinkies all day. 우리는 하루 종일 트윈키를 먹을 수 있답니다. 트윈키 그 과자예요, 과자 그냥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run off라고 나왔죠. run off는요, 달려서 없앤다라고 했죠. 달려서 없애버린답니다. 그 칼로리를요. on a treadmill. 이 treadmill이라는 건 원래 그 다람쥐 쳇바퀴를 treadmill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그 이제 그 러닝머신 있죠. 그거를 이제 treadmill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계속 뛰니까. 자, 결국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루 종일 그냥 트윈키를 먹고 그 트레드밀을 위해서 러닝머신 위해서 열량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열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에서 말한 소재, 열량과 체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However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However, but, yet 이런 단어 나오면은 그 뒷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common sense, 일반 상식은 tells us, 우리에게 말해준대요. 뭐를? This is not health. 이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건강에 관련된 소재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소재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건강까지 나오게 됩니다. 건강. 됐나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열량론, 체중 조절, 건강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읽었으면요. 답은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주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결국 우리가 위와 같은 단순한 공식, 그냥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그러면 살이 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 그러면 살이 빠져. 아주 단순한 공식이잖아.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열량을 조절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체중 조절할 수 있다고. 이 열량론을 기반으로. 근데 문제는 뭐다? 건강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방식. 왜냐면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 우리식으로 다이어트라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여학생 중에서 뭐 다이어트 할 만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제 뱃살 정도는 돼야
좀 다이어트를 좀 하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어쨌든간 근데 그 다이어트 같은 걸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 칼로리를 사실 많이 따지죠. 이제 하루에 먹을 만한 그 칼로리를 뭐 어느 정도 정해서 뭐 이제 그 제 와이프 보니까 뭐 이렇게 어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플에다가 뭐 뭘 먹어, 뭐 밥 한 공기 뭐 이렇게 뭐 입력을 해. 그럼 거기서 알아서 칼로리가 나와. 그래서 뭐 과자를 하나 먹었어. 그럼 이제 몇 칼로리 나와. 그럼 이제 그게 자기가 하루에 목표로 한 칼로리가 초과하면은 이제 안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즉 열량론을 기반으로 다이어트를 할 거라는 거야.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다? 건강에 안 좋다. 이해되죠? 왜냐면 우리가 단순 칼로리만 계산하면은 각종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 섭취가 제대로 안 될 테니까 골고루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별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영양분이 섭취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 본문에서 간과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필자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부족한 영양분은 약으로 때우면 돼요. 아니 요즘 영양제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냥 영양제로 때우면 돼요. 영양제로. 그래서 제 와이프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막 뭐 먹은 다음에 부족한 영양분이 있잖아. 그건 약으로 때웠습니다. 요즘엔 잘 돼 있어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나왔던 however 문장이 주제인데 사실 이 문장을 주제라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Sure, 물론 counting calories, 자, 칼로리를 세는 게 can help, 도움이 될 수는 있대요. 자, 잘 봐봐 얘들아. 방금 전에 however 문장에서 뭐라고 했지? 칼로리만을 따지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열량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 이 글쓴이는. 그치? 근데 지금 주어를 보면요. 칼로리를 계산한다는 거.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뭔데요? 열량론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필자의 스탠스는 뭐라고요? 열량론만을 따르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 나쁜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나오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but 뒷부분이겠죠. 됐나요? 이걸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칼로리를 세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성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By eliminating the most egregious diet offenders.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아주 나쁜이란 뜻이래요. 자, 그래서 가장 아주 나쁜 다이어트 오펜더니까 방해물이겠죠. 이 방해물을 제거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해준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나쁜 다이어트 방해꾼이 뭘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칼로리 높은 뭐 어떤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보는 거잖아요. 정량화해서 이제 보니까 아까 제 와이프가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칼로리를 넘었으니까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됐어?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건요. 자기 절제성을 가지도록 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도움은 된다고. 됐죠? 하지만 for those who, 자, those who는 뭐 많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are serious about being healthy, 건강한 것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는 건 doesn't make the cut. 자, cut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cut이라는 거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 됐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체중 조절을 하는데 단순히 체중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죠. 칼로리만 계산한다. 그렇죠? 체중 조절은 되지만 건강이 빠져버립니다. 됐나요? 지금 계속 핵심 소재에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이 또 나오는데 다음 문장을 좀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컨트롤이 좀 안 되네요. 자, 이어서.
열량을 계산하는 건 does not help,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이제 계속 안 좋은 얘기 말하려고 하나 봐. manage,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답니다. appetite, 식욕이라든가 식욕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욕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은 can be serious impediments라고 나왔죠. impediments는 방해물이란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imped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동사로서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방해하다. impede의 이제 명사형이 impedement가 됩니다. 자, 심각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답니다. to weight loss. 체중 감량에 있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 요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본문에서 요요 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열량만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욕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욕구를 제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참는 거잖아, 그냥 참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체중을 이제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다이어트는 아니고 저는 그냥 평생을 살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 없어요. 아니 뭐 사람이 배도 좀 나와야 이래야 좀 인간미가 있지.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라서. 근데 이제 제가 억지로 먹고 싶었던 거를 못 먹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군대 있을 때요. 정확하게는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잠깐 재밌는 얘기. 훈련소에서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큰 병원. 큰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그 데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데스크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데스크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있고 여기 좌석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앉는 자리가.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요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햄버거 가게가 있었거든요. 햄버거 가게가. 이게 막 이 감자튀김이랑 그 햄버거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는 오늘 아침에 이상한 무슨 막 무생채 이딴 거 먹고 왔는데 미치겠는 거야. 냄새가 막 이렇게 나.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잖아요. 제가 28, 12월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29이었어요. 이때 나이가 29.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이 29 먹고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어서 여기서 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되게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야. 되게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야. 아니 내가 고작 저 몇천 원밖에 안 하는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어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뭡니까? 나의 식욕을 처리하거나 욕구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이 다이어트 상황이랑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스노우볼이 굴러갔냐? 일단은 수료식 때 제 와이프가 왔고요. 뭐 먹고 싶냐는 말에 1초 만에 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수료식 날 햄버거를 먹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1일 햄버거 했었어요. 그래서 살이 15kg 쪘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칼로리를 계산한다는 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절제력을 갖춘다라는 거죠. 절제력을 갖춘다는 말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제한다는 건 뭡니까? 강제로 참는 걸 말하는 거죠. 강제로 참는다. 그렇죠.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강제로 참기. 그러니까 강제로 참으니까 욕구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기본적인 식욕에 대한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방해 이제 그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윗문장에서는요. 건강하게 이제 체중 조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는 심지어 건강을 떠나서 그냥 체중 조절 자체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t also doesn't help manage or reverse disease. 그것은 또한 질병을 관리하거나 질병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자, 질병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즉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마지막 문장 볼게요. We need a more holistic model. 자, 우리는 필요합니다. 더 전체적인 모델을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전체적인 이 holistic이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인데요. 잘 봐봐. 내가 여기 아래 함축의미 파악을 써놨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가 됩니까? 단순히
하나의 모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모델이 뭐였는데 열량만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열량만을 계산하는 이 한 가지의 모델만으로는요. 체중, 감량,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거야. 됐어? 심지어 체중 감량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열량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체중 감량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델이 있어야 된다. 됐어? 우리가 체중 감량 그리고 플러스 건강까지 챙겨야 돼. 이걸 위한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게 뭐야? 칼로리 계산인 거야. 칼로리 계산. 근데 우리는 요 한 가지의 모델만을 활용을 해왔는데 이 칼로리 계산 말고도 B 방법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의 모델만을 활용하니까 당연히 이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더 전체적인, 즉 A, B, C, D, E 방법을 우리는 다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We need a more holistic model.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밖에 안 되겠습니다. Should develop a new comprehensive, 나왔죠? comprehensive, 종합적인, 포괄적인 이런 뜻이죠. weightless theory가 필요하다. 즉 새롭고 포괄적인 체중 감량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1번은요. Should have a role model for weightless. 체중 감량을 위한 어떤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 체중 감량을 위한 롤 모델? 롤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건 뭡니까? 단일 모델의 개념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거. 단일 모델. 그러니까 전체적인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오히려 반대 내용에 가깝고요. 2번. Need to have a long-term perspective of a diet.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시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좀 더 다양한 방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는 거지 뭐 긴 시간을 갖고 하자라는 이 시간과 관련성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2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long-term perspective라는 내용, 특히 long-term이라는 단어가 틀린 거죠. 3번은 should keep our mind and body in top condition.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건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5번은 must try a traditional way for a successful diet and weight loss. 성공적인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전통적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 전통적 방법이라는 말이 틀렸죠? 그렇죠? 뭐 전통적 방법이라는 내용이 아예 안 나왔으니까. 자, 아래 중심 내용 파악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좀 빨리 볼게요. 다음 질문도 해야 되니까. 칼로리론에서는 섭취된 열량과 소비된 열량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열량을 계산하는 단순화되는 공식을 제시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서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삽입 구문이 이제 사용된 그 이제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 문장이 지금 보자. 어딨냐? 여기 첫 문장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체크를 미리 했었죠.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claim 이하에 대절이 나와 있는데 대절에 여기에 콤마, 여기에 콤마가 나와 있어서 요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절에 해당하는 주어가 여기 나와 있죠. we eat라고 나와 있죠. 동사가 여기 나와 있고 specific number of calories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냥 콤마만 보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24번 갈게요. 여기 한번 보여줄게. 제가 필기를 좀 잘 못했으니까 여기 이 글 구조를 좀 길게 썼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내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제가 요약문을 낼 때 이게 이제 제가 다 작성한 요약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보통 출제하긴 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열량의 모델에 따라 체중을 관리한다는 이론은요. 건강과는 관련성이 없으니까 더 포괄적인 모델을 필요로 한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3단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열량론은 일단 열량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죠. 이게 열량론의 개념이죠. 열량의 모델에 따라 체중을 관리한다. 이게 열량론의 개념이고요. 자, 근데 열량론은 뭐다? 건강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건강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포괄적인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이제 시험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길게요. 자, 그다음에 네, 아니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초반 도입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도입부에서 나온 내용은 뭐였습니까? 열량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는데 열량론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열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도입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런 단순한 공식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열량을 계산한다는 한 가지의 모델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건강해지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요 현상에 대한 이런 것도 제가 써놨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열량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가겠습니다. 아, 요지문 기억나네요. 요지문은요, 지금 보시면 되게 길죠. 근데 이 지문이 잘 보시면요. 지금 앞에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5문장입니다. 이 지문 5문장이에요. 5문장. 5문장밖에 안 돼요. 근데 엄청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긴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같은 경우는요. 비교하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문장이 주제고요.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은 self complexity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즉 자아 복잡성이라는 건데 얘가 핵심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미리 좀 써볼게요.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다? 그냥 자아 복잡성이야. 자아 복잡성. 이 자아 복잡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전형적인 설명문이 되는 건데요. 이 글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아 복잡성이 높냐 낮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아 복잡성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반부에는 어떻게 얘가 왜 주제냐면요. 주제는 항상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연구가 suggest 시사하기로는 that a person's level of complexity 어떤 한 사람의 self complexity의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아 복잡성의 정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 정도라는 거는 높냐 낮냐를 말하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높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낮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높은지 낮은지의 정도가 can have important consequences. 중요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결과라는 것도 어떤 결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굉장히 포괄적이죠. 특히나 언제냐면 particularly when people are confronted with negative events or difficulties.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움에 confronted 할 때, 직면하게 될 때랍니다. In a given life domain,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딱 맞닥뜨리게 됐어. 이럴 때 자아 복잡성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됐어? 그럼 이것만으로는 그 의미 있는 결과는 뭔데? 그럼 자아 복잡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데? 낮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설명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죠. 첫 문장에서는요.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주제인 근거 첫 번째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의 구조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주제 다음에는 예시나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뭐가 나왔냐? imagine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imagine, 상상해봐라. 상상해봐라라는 말 자체가 뭐야? 예시 드는 표현이죠. 우리 한번 이렇다고 쳐보자.
예시잖아. 됐어? 그래서 예시가 바로 이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정보 처리라고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자아 복잡성이 높을 때 그리고 낮을 때 영향력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높으면 어쩌고 낮으면 어쩌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글은요. 명확하게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자아 복잡성이 높을 때는 어쩔 거다. 낮을 때는 어쩔 거다. 이 설명이 분명 나올 거라고. 예. 그러면은 이런 류의 글이 보통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술형으로 내기가 좋아요. 여러분 내신으로 따지면요. 지문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A는 이러이러한데 근데 A의 반대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글이잖아. 지금 이 글 구조 자체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낼 거예요. 서술형으로 낼 때. 어떻게 내는 거냐면 이렇게 반띵을 딱 해놓은 다음에 self complexity가 high 높은 경우, low 낮은 경우 이렇게 딱 표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높은 경우에 대해서 내용을 쭉 써놓고 낮은 경우에 대해서 내용을 쭉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빈칸 빵빵빵빵 4개 뚫어놓고 개당 2점 이런 식으로 저라면 이렇게 낼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비교 대조류의 글이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요. 이런 류의 내용을 좋아하는 게 보통 저동고가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요. 저동고가. 그리고 내신 기준으로는요. 사실은 그 모의고사보다는 그 교과서에서 이런 류를 좀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재작년에 수능 특강 라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 대조류는요. 뭔가 정리한 걸로 되게 잘 나온다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세요. 정리한다. 표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 요약문으로 정리한다. 됐어요? 근데 이 글은 요약문으로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자아 복잡성이 높은 거가 이 자아 복잡성이 높다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좀 지금 애매하잖아요. 자아 복잡성이 높다는 게 뭔 말인데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의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 높으면 어쩌라는 건지 그 결과도 나와야 되고 반대로 자아 복잡성이 낮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고 낮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요약문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류로 시험을 낼 거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 형식으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요약문을 길게 써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비교 대조류의 글이 나온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상기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Imagine 상상해봐라. Learning 학습한다고 상상해보래요. 뭐를요? That you did poorly on a midterm exam.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다고. 곧 중간고사네요. 네, 아무튼 상상해보랍니다. 자, 예시 볼게요. If you are someone, 자, 네가 어떤 사람이라면 who is high in complexity. high네요. 자, 일단 처음엔 높은 거 나왔어요. 너가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근데 자아 복잡성이 높다는 게 뭔데? 이 개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대시 보이죠? 여기 이 덩어리 보이죠? 여기까지가 자아 복잡성이 높은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 개념 설명인데 즉 자아 복잡성이 높다는 게 뭐냐면 너가 너 자신을 정의하는 거야.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냐? many non-overlapping domains. 요 non-overlapp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버랩이라는 건 겹치다라는 거거든요. 겹치다. 근데 non이 붙었으니까 안 겹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안 겹치는 영역들의 측면이래요. 그래서 많은 안 겹치는 영역들의 측면에서 너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시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avid skill거나 이제 스킬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committed volunteer, 헌신적인 뭐 봉사자라든가, enthusiastic fan of glee, glee의 열성적인 팬이라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 1번, 그다음에 스킬을 겁나 좋아해 2번,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3번, 그리고 글리의 팬 4번이야. 이 네 개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이 정체성의 영역들을 봐봐요. 네 개가 있잖아, 지금. 근데 이 네 개가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학생인 거랑 스킬을 좋아하는 거랑
자원봉사자랑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뭐 글리라는 그 드라마의 팬인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상관없잖아, 그렇지? 이 상관없는 게 어떻습니까? non overlapping 한다는 뜻이에요. 겹치지 않잖아요. 됐어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안 겹치고요. 그리고 네 가지라고 되게 많이 있잖아. 이 정체성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아 복잡성이 높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자아 복잡성이 높다라는 건 뭡니까?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로이쌤을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저를 부원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봤을 때는 남편이나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30대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역들이 어떠냐?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으면서도 가지수가 많은 거죠. 즉, 나 자아에 대해서, 나 자아라는 건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컴플렉스리하다고, 복잡한 정도가 높다고. 즉, 내 정체성이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건 뭐야? 많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결국 자아 복잡성이 만약에 네가 높은 사람이라면, 자, 이제 자아 복잡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알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야. 근데 아까 위에서 어떤 예시를 들었죠? 네가 중간고사를 조졌대. 너가 중간고사를 조졌어. 근데 너가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부정성이, 여기서 말하는 부정성이라는 건 뭡니까? 뒤에 설명이 나오죠. That results from your poor exam grade. 너의 좋지 않은 중간고사 성적으로부터 생겨나는 부정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위에 네 가지가 나왔죠. Student, avid skier, committed volunteer, enthusiastic fan of glee. 네 가지가 나왔잖아. 근데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는 거는 1, 2, 3, 4 중에 뭐랑 관련성이 있는 거야? 학생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 student. 내가 시험을 못 본 거랑 skier, volunteer, fan 이거랑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잘 못 본 걸로부터 생겨나는 부정성은 상대적으로 컨테인 된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인은 뭔가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의 컨테인은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억제된답니다. 그래서 affecting, 영향을 주게 된대요. only, 오로지 어디에만? how you feel, 너가 느끼는 방식에만 영향을 준대.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as a student, 여기 나와 있다. 학생으로서. 됐나요? 자,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쌤을 기준으로 나는 쌤이면서도 어떤 우리 아들내미의 아빠이면서도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30대 아저씨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영역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관련성이 없어. 자아 복잡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게임을 겁나 맨날 쳐. 게임하기만 하면 쳐.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나온 부정성이 있겠죠. 부정성이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자책하거나 그런 거지 않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막 이런 거. 됐어? 그러면은 이 부정성은 어디에만 영향을 줍니까?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게임을 잘 못하나? 아, 내가 이제 이 게임에 관련된 그거로서만 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게임을 못하는데 게임을 못한다고 해서 아, 나는 강사로서 자격이 없어. 내가 이러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관련성이 없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영역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해당되는 영역에만.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예시예요. 똑같은 예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but 나왔고요. 반대 대조 나오고 있습니다. low 나왔죠? 자, 자아 복잡성이 낮은 경우라면요. 근데 그 자아 복잡성이 낮은 게 어떤 거냐? 이 such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such that이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정도로. 됐어요? 자, 그럼 뭐 할 정도로? Your identity as a student overlaps. overlap 또 나왔죠? 겹칠 정도로. 학생으로서의 너의 정체성이 겹칠 정도로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 됐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을까?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는 키워드가 겹쳐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겹치죠. 오버랩 되죠. 됐어요? 그리고 뒷내용을 볼게요.
to a great extent. 우리가 to an extent 하면은 어느 정도로라고 해석하거든요. 얘도 어느 정도로. 근데 great가 있으니까 대단한 정도로죠. 직역을 하면 그냥 쉽게 to a great extent는요. 대단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대단히 어느 정도냐? With a few other identities. 여기 few 뭐예요? few?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few라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개 안 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됐나요? 그럼 결국에 뭡니까? 정체성의 개수가 적다라는 거죠. 자, self complexity가 낮다라는 건 뭡니까? 정체성의 개수가 적어 플러스 겹침. 됐어요? 이거죠, 이거. self complexity가 높다는 건 반대였죠. 정체성의 개수가 많고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방금 쌤이 말한 대로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 학생이라는 이 정체성의 개수가 좀 적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 자, 그럼 어쨌든 간 이 self complexity가 낮다면 자 이제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 그 부정성이 associated with your poor exam grade. 너의 낮은 성적과 관련성이 있는 부정성이 is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 lower 낮출 수 있대요. 뭐를? 너 자신에 대한 너의 평가를 낮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다른 결과라는 거죠. 아까 전에 self complexity가 높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나의 어떤 내가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근데 self complexity가 낮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에 대한 평가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됐어? 약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self complexity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이한 사람은 정체성이 어떠냐면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어요. 이게 다 각자 달라. 근데 여기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발생했어. 그럼 요것만 신경 쓴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관련성이 없어. 근데 low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정체성이 A고 뭐 예를 들어 A 다시야. 비슷해. 몇 개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정체성은 이거밖에 없거든.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해 버렸어. 그러면 이게 여기로 퍼져나가는 거야. 왜? 비슷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동시에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근데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럼 나 자체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자신에 대한 너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As a student, 학생으로서의 너에 대한 평가가 낮아집니다. As well as는 뭐뿐만 아니라 뭐뿐만 아니라 spill over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spill over는 번져 나가는 거예요. 번져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affect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뭐에 how you evaluate your other overlapping identities 라고 나왔습니다. 너가 평가하는 방식이래요. 뭐를 평가해? 너의 다른 그리고 겹치는 정체성이 되는. 됐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A라는 정체성에서 마이너스가 생겼어. A 다시라는 정체성이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spill over 한다고. 퍼져 나간다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다른 정체성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까지 겹치죠. 지금 A랑 A 다시는 겹치는 정체성이잖아. 오버래핑하는 아이덴티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향이 가서 그냥 학생으로서의 너에 대한 평가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정리하자면 이거 아닐까요?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특정 영역에서 실패를 해도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잘 못해 인정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야. 근데 자아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나는 왜 이러지?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되게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n short, 자 정리하는 거야. 이제 요약하자면 putting all your self-eggs in one basket. 여기가 이제 밑줄로 남았죠. 직역을 해볼게요. 한 바구니에 모든 너의 자신이라는 달걀을 집어넣는 것은 can be risky, 위험할 수 있대요. In the face of threatening self-relevant events. 위협적이고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직면하게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일단 이 밑줄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 사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잘 봐봐. 일단은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risky입니다. risky.
얘를 파악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지문을 통해서 high 하면은 어떻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low 하면은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문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쓰자면. 근데 risky라는 건 위험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어 부분은 뭐랑 관련성이 있습니까? 자아 복잡성이 낮은 거랑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자아 복잡성이 낮다는 건 뭡니까? 정체성에 다시 한번 쓰자면 개수가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겹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얘랑 대조해 보면 되겠네요. 됐어? 잘 봐봐. 한 바구니래. 바구니가 하나 있어. 그럼 여기서 바구니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맞을래나? 일단 한번 보류해 볼게요. 어쨌든 한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다가 나 자신이라는 계란을 전부 다 모아두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바스킷은 정체성이 맞는 것 같아요. 정체성. 그리고 잠깐만요. 아니지. self x를 정체성으로 봐야 되나? x를 정체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한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그러면은 이 바구니를 정체성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좀 애매하네요. 우리말로 하려니까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바구니를 만약에 정체성으로 보자면 나는 바구니가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여러 개에 이제 이 정체성을 하나씩 넣는 거야. 이걸 다 합치면 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바구니 하나에다가 A라는 바구니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이구. 죄송. A라는 바구니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의 개수가 겹친다는 거죠.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 근데 여기에도 그 와중에 정체성의 개수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됐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즉 하나의 바구니에 내 계란을 다 때려박아 넣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개수가 얼마 안 되고 그마저도 겹치는 상황. 즉 자아 복잡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아 복잡성이 낮다, 즉 정체성의 개수가 낮고 겹치게 된다라는 내용이 가장 정답에 가깝겠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 2번? 또 딴다. 없어요? 1번 아니면 2번입니까? 정답 1번입니다. 자, 왜 정답이 1번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permitting your few self aspects to merge together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단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여기 밑줄 내용은 뭐라고요? 개수가 적어야 돼. 그리고 겹쳐야 돼요. 이 두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자, 개수가 적다라는 건 few self aspect를 통해 알 수 있죠. few self aspects. 몇 개 안 되는 자기의 측면. 됐어? 자, 개수 적은 거 나왔고요. merge가 합병하다라는 뜻이잖아.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다. 그러면 merge together란 건 뭡니까? 서로 합쳐진다는 거야. 서로 합쳐지는 게 뭔데요? 겹친다는 내용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개수가 적다, 겹친다. 두 내용이 다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야. 표현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몇 개의 자기의 측면, 몇 개 안 되는 자기의 측면들이 서로 합쳐지도록 permitting, 허용하는 것.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요. 자아 복잡성이 낮은 걸 말하는 거죠. 다른 걸 보겠습니다. 2번. Evaluating yourself in terms of your personal traits. 너의 개인적 특성의 관점에서 너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나왔네요. 자아 복잡성이 낮다랑 2번 내용이 관련성이 있을까요? 정체성의 개수가 낮은 거랑 겹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너의 개인적 특성의 관점에서 너 자신을 평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특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개인의 특성으로 봤을 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좀 주관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본문의 내용과는 좀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3번은 protecting against damage to your mental well-being. 너의 정신적 행복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럼 이거 좋은 말이잖아. 정신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대. 보호하는 건 좋은 건데 self complexity가 low한 거는 안 좋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도 답이 안 되겠죠. 4번은 preventing you from thinking positively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랍니다. 너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
근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아복잡성이 낮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부정성이 발생하면 퍼진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자아복잡성이 낮은 거지. 자아복잡성이 낮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5번은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who are doing better than you. 너보다 더 잘하는 다른 사람들과 너 자신을 비교하는 거래요.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가 아니죠. 역시나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랑 다른 사람을 왜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5번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답 나왔고요.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얼른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아 복잡성이 어떤 사람일까? 낮은 사람으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요. 다른 정체성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핵심 구문 개념 설명해갖고 또 뭐가 길게 나와 있죠. 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such that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o a great extent, 부사구로서 크게, 대단히,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3번은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 때는요.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문장이 길게 나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거든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기니까 해석을 다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핵심만 골라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선생님, 저는 핵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요. 수식어 빼고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수식어 빼고. 됐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를 먼저 해석해 보라고. 주어 동사.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쌤이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자, 긴 문장 내용 파악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긴 문장 내용 파악. 긴 문장이 나오면 내가 내용 파악을 잘 못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결론을 먼저 쓸게요. 결론은 뭐냐면요. 핵심부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주어 잠깐만 말을 좀 정리해서 핵심에서 세부적으로 넓혀가라는 거예요. 핵심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쓰자면 일단 처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2단계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어 부분에 뭐 이거 예시예요, 예시. 뭐 주어 부분에 수식어를 추가해서 뭐 해석해 본다든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목적어 부분에 수식어를 추가 해석해 본다든가. 그다음에 맨 뒤에 나와 있는 수식어를 추가로 해석해 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서 해석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줄게. 예시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문장이 길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문 분석만 하세요. 오히려 문장이 길면 세세하게 구문 분석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큰 덩어리만 한번 해볼게. 그럼 if 구절이 지금 어디까지인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는 지금 콤마가 없어요. 콤마가 없을 때는 우리가 좀 여기서 단서가 나온 게 콤마 대신에 뭘 썼냐면 대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대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then이 나왔잖아. 이 then을 통해서 이 앞부분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f가 뭐뭐 한다면이란 뜻이잖아. 뭐뭐 한다면 then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됐어? 그러니까 then 다음이 주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일단 큰 덩어리로 묶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the negativity가 주어야. 뒤에 is likely to lower가 동사야. Your evaluations of yourself가 목적어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s well as는 이제 좀 구문이니까 우리가 알긴 해야겠죠? feel over랑 affect가 역시나 동사야. 뒤에 how 덩어리가 목적어예요.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큰 덩어리만 나눴어. 큰 덩어리만. 그럼 이 큰 덩어리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이제 그 중요한 것만 한번 꼽아서 한번 보자고. 중요한 것만 꼽아서. 일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if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 self complexity가 낮다. 이거죠. 그렇죠?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 뒤에 뭐뭐 할 정도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지? 다 제낄게. 다 제끼고 너가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 그 부정성이 낮추네 너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러고 끝내버려. 됐어? 그럼 이것만 읽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핵심 파악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자아 복잡성이 낮으면 부정성이 너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냥 낮춰버리는구나. 안 좋은 거구나. 파악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야.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어떻게? 셀프 컴플렉시티가 낮으면은 부정성이, 근데 이 부정성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시험 성적 낮게 나온 거 말한 거구나. 시험 성적 낮게 나온 거에 대한 부정성이구나. 이렇게 하나 늘렸어요. 시험 성적이 낮게 나온 거에 대한 부정성이 너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춰버리는구나. 그럼 어떤 평가? 학생으로서의 평가구나. 또 근데 이게 퍼지고 영향을 주는구나. 뭐에 퍼지고 영향을 줘? 이거에 퍼지고 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뭔데? 너가 다른 겹치는 정체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늘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핵심만 일단 먼저 꼽아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여기서 핵심은 lower evaluations 요 세 개죠. 세 개. 요 세 개가 일단 핵심이었죠. 해석에서. 여기에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는 거라고. 이게 긴 문장 나왔을 때 내용 파악하는 거의 기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단어도 쉽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막 되게 한 문장이 길게 나오고 내용도 되게 추상적이고 단어도 어려우면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뭔데? 그냥 여기만 먼저 해석하는 거야. 여기만. self complexity가 낮으면은 결국에는 부정성이 평가를 낮춰버리는구나. 일단 안 좋은 말이네. 이걸 머릿속에 담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쉽게 나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긴 문장에 대한 내용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 구조를 해석하자 해갖고 1, 2, 3번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이 교재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한 이런 구문이 쓰인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지문이든 간에 긴 문장이 나왔을 때는 핵심 해석에서 세부적 해석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여러분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주제문을 해석하고 나면은 부연 설명 부분은 키워드만 찾아가면서 넘기라고 했잖아. 그럼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 기본이 주어 동사만 해석하는 거예요. 기본이. 거기에서 이제 약간씩 늘리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네. 우리 바로 파악했잖아. 요 세 군데. 그렇죠? 바로 하나, 둘, 셋. 세 군데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만 알고 있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해석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요 세 개를 통해서 이 self complexity가 낮으면은 결국에는 너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춰버리는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를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self complexity가 낮다라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뒤에 나왔잖아요. 정의가 나왔죠. 이 정의도 우리가 안 읽어도 됩니다. 왜 안 읽어도 돼요? 앞에서 우린 이미 봤잖아. self complexity가 높은 거는 이런 거다라는 정의를 이미 봤잖아. 그럼 self complexity가 낮다는 건 뭐겠어요? 그 반대겠지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났네요. 일단 숙제는 뒷부분 26, 27번이 되겠죠? 보기를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26에서 27번 해오시면 되겠고 단어는 똑같아요. 전범이 또 볼 겁니다. 제가 단어장 또 안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나눠 드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됐죠? 이걸로 볼 거고. 자, 그리고 오늘 단어 테스트 통과 못한 분들이 좀 있으시죠? 오늘 커트라인이 아마 제 기억으로 2개인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을 통과 못하신 분들은 제가 또 셀프 테스트지 숙제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해당 안 되는 분은 가셔도 돼요. 고생했어.